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첫 2021년 시험 대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들어가는데 31회 시험이 쉽진 않았어요. 특히 1차 과목 중에서는 학개론이 되게 어려웠고, 물론 민법도 쉽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학개론에 비해서는 민법이 조금 쉽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2차 과목에서는 공법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재앙.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하 난이도가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난이도는 한 8문제 정도. 하 난이도가. 그리고 중 난이도가 한 20문제 정도. 그러면 나머지 12문제 정도는 거의 상난이도란 얘기예요. 보통 상난이도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 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법령에 있어서 되게 깊숙하게 있는 내용까지도 다 출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서는 12문제가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이 느끼는 것들은 체감도 자체는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험을 봐보면 시험 봤을 때 느끼는 체감도 하고 실제로 나중에 채점을 해봤을 때 느끼는 점수하고는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반전의 매력이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막 공법 때문에 과락이 될 것 같아서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채점을 해보면 또 그렇진 않고 점수가 또 나왔다는 분들 되게 많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해 시험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공시세법도 조금 어려웠고, 그래가지고 또 중개사법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에서 확 튀는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공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또 해 나갈 거고, 오늘은 2021년도 이제 우리가 32회 시험 준비하면서 전체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 되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는 OT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2강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별도로 필기할 내용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은 와서 그냥 편안하게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공법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저는 오시훈입니다. 쉬운 공법의 오시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거든요. 그럼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한 법령을 이루어지는, 규제를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과목 중에서 민법입니다. 민법에서 배우는 게 바로 개인과 개인 간에, 사인과 사인 간에 배우는 법률 행위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뭐죠? 법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공적인 법을 통틀어서 뭐라 불러요?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개인과 뭐죠? 위에 있는 행정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개인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그 규제하는 법령 중에 하나가 바로 공법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죠.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벌금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럼 교통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적으로 행정청에서 규제하는 하나의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공적인 법을 일컬어서 우리는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걸 다 배우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뭘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한 공적인 법을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가 개인이 건물을 짓고 땅에 대해서 할 때, 소유하고자 할 때 국가에서 또는 행정청에서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련 법령만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법을 다 배운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만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동산이라 그러면 딱 봐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동산이 뭐죠? 동산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우리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올라가는 뭐죠? 건물들. 그러니까 정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부동산. 그러니까 동산에 대한 공적인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뭐죠?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행정청에서 개인을 규제하게 될 때 주로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이죠.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법령이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법령이 있고 건물에 관한 법령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토지에 관한 법령이 총 몇 가지냐면 4가지. 그리고 건물에 대한 법령이 2가지. 그렇게 총 6가지 법령이 우리가 공적인 법, 공법에서 특히 중개사에서 우리가 중개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6개의 법령만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얘기가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향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처음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2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3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은 워낙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과목도 있는지부터 좀 보셔야 되니까 1차 과목이라고 그래서 2과목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뭐죠? 민사특별법. 그래서 이걸 1교시에 시험을 봐요. 1교시에. 그래서 입실은 9시까지 입실을 하고 30분 동안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서 9시 30분부터 시험을 봐서 100분간, 그러니까 한 과목당 얼마씩 보는 거죠? 50분씩. 그렇게 시험을 봅니다. 합이 100분입니다. 그래서 이 2과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시험에서 학개론이 어려웠어요. 학개론이 어려웠는데 31회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1회 시험에서 학개론이 되게 어려웠는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보통 한 10문제나 8문제 나와요.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하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아무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학이 올해 어려웠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개론이 1번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학개론에서 벌써 뭐죠? 멘붕이 오면 민법에서 지문이 또 길어지는데 갑을 병을 찾는 순간이 뭐죠? 이게 또 머리가 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학개론이 어렵게 되면 민법에 영향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올해 시험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누이 얘기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32회 시험부터는 제발 모의고사를 좀 보세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재수생들, 삼수생들, 오수생까지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최소 몇 년이라 보통 얘기하냐면 2년 얘기합니다. 최소 2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보통 2년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운대가 잘 맞으면 그 해가 쉬운 시험 난이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30회 시험이었어요. 그게 30회. 30회 시험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시험이 좀 쉬웠거든요. 그렇게 시험이 딱 걸리면 한 번만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31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31회 시험이 어려웠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1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의고사는 꼭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개론하고 민법을 뭐죠? 같이 시험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학개론은 학개론 시간에만 보고 그 다음 민법 시간에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2과목을 같이 봐야 뭐가 돼요? 시간 조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라고 하는 거지 모의고사 점수가 뭐죠? 합격권에 들어오라고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를 보니까 뭐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줄 알고 막 실망해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걸 두려워하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의고사를 볼 때는 시간 배분을 위해서 보는 거지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합격은 나중에 언제 하시면 돼요? 시험 보는 날 그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안 봐요. 왜요? 한번 시험 보고 난 뒤에 뭐 하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2차 과목이 되는 시험이 1교시가 끝나면 2차 과목에 1교시와 2교시가 나오는데 그 뭐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면 2, 3교시 이렇게 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2차 1교시 때 시험 보는 게 바로 중개사법하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하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서 1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11시 10분에 끝났죠. 그럼 1시까지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이때 이제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또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책도 좀 보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눈에 안 들어오죠. 이때 시험을 뭐 하면? 망치면. 그래서 이때 시험 딱 망치는 순간에 집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끝나고 차가 엄청나게 밀렸다 그러잖아요. 아하, 원래는 2차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 보고 난 뒤에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공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법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줄여서 우리 그냥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교시 때 배우게 되는 게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라고 해서 2교시 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몇 시부터요? 3시 30분부터 해서 50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이에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배울 때는 공시법하고 세법을 따로 배웁니다. 따로 배우는데 시험장에서는 같은 한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이렇게 돼서 합쳐서 하나의 과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우리가 따로따로 배우니까 총 과목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과목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지만 아시겠죠? 그렇게. 올해 또 공시세법도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또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보시면 과목당 모든 과목은 40문제입니다. 40문항이 되고 객관식이 되고 오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 아니에요. 오지선다형이 되고 전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1차 과목에 학개론하고 민법 부분의 시험 문제 나왔던 점수가 두 개가 합쳐서 평균이 얼마? 60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 과목에 40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과목마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학개론이 40점보다 4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왔다. 그런데 민법 자체가 한 80점 정도 나오면 평균이 얼마가 되죠? 6점 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과목이 과락이 되었기 때문에 60점 이상이 되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는 과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평균 60점 이상이 되는데 과락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락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과락이 많이 나온 과목이 공법. 예. 통틀어서 가장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공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공시세법에서 과락이 꽤 나와요. 이게 정말로 공법은 원래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공시세법에서 과락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시세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공시법보다 뭐를요? 세법이 왜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세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세법을 무시합니다.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공시법이 어려워지면 그 찍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과락이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법령은 현재 시행법령 기준, 그러니까 시험 날짜 있죠. 시험 보는 날짜 현재에 대한 시행법령으로 기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법령 자체 부분이 올해 같은 날짜는 10월 31일인데 10월 30일 이전에 개정된 법령이 있죠. 그 시행일이 만약에 10월 30일 이전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개정된 법령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정이 되었지만 10월 30일 이후에 시행일이 되는 경우 있죠. 시행하는 날이. 이때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법령에 적용하지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건 이제 과목마다 교수님께서 다 얘기는 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만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과목이 있고 교시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하나는 혼자서 공시세법을 해도 되지만 이 두 과목과 이 두 과목은 같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모의고사는 조금씩 봐주시는 게 좋아요. 모의고사는. 아시겠죠? 꼭. 모의고사 보더라도 점수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시간 배분 때문에. 이 과목은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배분하면 되겠구나. 그거 조금 보시라고.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총 3가지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공법을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니까 출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엔 그럼 부동산 공법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냐, 그 공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했을 때 과연 합격할 수 있느냐, 바로 합격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서 부동산 공법의 출제 비율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출제 비율. 21회부터 시작해서 30회 시험까지, 31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은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관리공단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벗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쉽게는 기출 빅데이터를 가지고 돌려서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령은 크게 나눠서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몇 개? 6개 법령. 공법에서 하게 되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법을 행하는 부분이 몇 개예요? 6개 법령. 그럼 6개 법령 중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에 관한 법령이 몇 개? 4개. 건물에 관한 법령이 몇 개예요? 2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법이 정말 공포의 법이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하지만 개념을 하나씩 해나가고 체계만 조금 잡아가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공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하는지 듣고 난 뒤에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토지에 관한 법령이 4개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또 줄여서 국계법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표현 방법은, 줄임 방법은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에 관한 법령이 뭐가 있냐면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국토를, 전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하면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서 하려고 할 때 행정청에서, 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게 바로 이 법령이라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하면 뭐가 돼요? 전체 토지 자체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법령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토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의 도시를 뭐죠? 개발하고자 할 때 토지를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뭐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도시 자체가 시간이 오래되면 뭘 해야 되죠? 정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보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 뭐죠? 정비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존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해놓은 부분이 농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관한 법령도 따로 있겠죠. 그게 바로 뭐죠? 농지법.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토지에 관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법령은 그 토지 부분 위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위에 뭐가 있는, 정착되어 있는 정착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위에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택법하고 뭐죠? 건축법. 주택과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 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 비율 가지고 나오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몇 문제죠? 12문제예요. 3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40문제 중에 12문제면 30%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 중에서요, 이 국토계획법은 반드시 마스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공법을 할 때, 부동산 공법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국토계획법. 이 부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절대 보셔야 될 것 중 하나예요. 12문제니까. 그 다음 토지에 관한 법령이 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도시개발법이 있었죠. 이 도시개발법은 15% 6문제가 출제됩니다. 6문제.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6문제. 그럼 보시면 도시개발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몇 문제예요? 12문제죠. 그러면 그 두 개 법령과 국토계획법하고 똑같죠? 문항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건축법이 7문제. 건물에 관한 내용이 또 주택법이 7문제.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죠? 정착물에 관한 내용은 14문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법이 2문제. 그럼 농지법이 2문제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5%밖에 안 되죠. 그럼 굳이 뭐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은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만 몇 가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법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각각의 법들이 뭐죠? 개별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알아야 이 법이 이해가 되고 이 법을 알아야 이 법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각각의 개별법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따로따로 공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어떻게 나오냐면 구분이 돼서 나와요. 섞여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막 섞여서 나오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관한 내용하고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섞어서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12문제 법령에 딱 나오기 때문에 앞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관한 문제를 앞에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건축법에 관한 문제는 건축법령상 하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7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법은 뭐냐면 주택법령상 하고 문제가 나오는 게 몇 문제라는 얘기예요? 7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셔도 되냐면 내가 공법을 다 하긴 힘들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몇 개의 법령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려도 되느냐? 돼요. 버려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은 12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공통으로 하고 이거하고 주택법하고 건축법만 내가 묶어서 하겠다. 그러면 12문제, 7문제면 합이 몇 문제죠? 26문제죠. 26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자신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꼭 하셔야 되고 이거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 하고 이걸 하겠다. 그리고 농지법 2문제인데 농지법까지 하겠다. 그러면 총 몇 문제 나와요? 26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공법을 다 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제 말은. 이 공법의 양이 중개사법 법령의 거의 한 6배? 6배 이상이 될 거예요. 법령이. 그 법령에 대한 지문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더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공법이 왜 어려우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도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다 하려고 들지 마시고 정 자신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합쳐서 법령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근데 다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다 하라고 해서 정말 다 하겠어요? 다 하는데 방법이 있다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중에서도 잘 안 나온,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도 장이 있어요, 없어요? 1장, 2장, 3장, 4장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장 중에서도 출제가 안 되는,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장을 버리는 거예요. 공법을 잘하려고 하면 뭐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다 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 공부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법만 해서 공법 점수가 80점도 안 나오겠지만 상식적으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안 나와요. 그 정도 안 나온다고요. 그 정도 나오는 해는 언제냐면 정말 쉬울 때. 그럼 그때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 정도 나오냐?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 정도 나와요. 희한하죠? 문제가 어려우면 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법을 너무 많이 하려고 들면 다른 중개사법이나 이런 것들 못할 분들은 뭐가 안 되냐면 동차가 안 돼요. 동차 자체를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차만 하신 분들도 공법의 양을 늘리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양을 여러분들이 줄이긴 힘들어요.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법령을 몇 개 집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전체를 만약 그게 불안하거든요. 수험생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법령에서 출제가 잘 안 되는 파트가 있다고요. 그 파트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쭉 제가 기출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 주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걸 하시겠어요? 하면서 버리게 된다고요. 이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 10개년 기출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개별적인 법에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법령을 전체를 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 법령에서 출제가 안 되는 파트를 뭐죠? 버리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게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잠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가 총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12월 달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이때가 시험 보는 날이에요. 시험 보는 날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게 10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어떤 때는 그게 추석하고 연관이 있는데 추석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셋째 주 볼 때도 있고 넷째 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넷째 주 맞죠. 마지막 주. 그래서 거의 넷째 주 정도 선이 된다고 보시면 거의 1년 동안 여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공부할 때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름 공부하신 게 11월 달이에요. 여기서부터 언제까지냐면 여기까지. 여기 과정이 뭘 하는 과정이냐면 이 과정이 이론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론 과정이에요. 이론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론을 정리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면서 문제 푸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 2달씩 끊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달씩 끊어서 이렇게 마지막 빼고 그러면 이 과정이 11월부터 내년 6월 달까지가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론 과정. 이론 과정인데 11월, 12월 달에 하는 과정이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갈 건데 이때 나가는 과정이 기초 과정이에요. 기초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초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기초 나갈 때는 뭐 나갈 거냐면 당연히 용어 설명해야죠. 용어 설명하면서 뼈대를 잡을 거예요. 전체 법령에 대한 뭐죠? 뼈대를 잡을 거예요. 그 뼈대를 잡아놔야 이 과정에 뭘 붙여요? 살을 붙여요. 그러니까 뼈대가 건물로 따지자면 건물에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거기다가 뭔가를 붙일 수가 없죠. 무너질 수 있죠. 이 뼈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기초를 세우면서 뼈대를 세울 거예요. 각각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뼈대를 세우면서 그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 2월 달에는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나가고 그리고 심화 이론 나갑니다. 그 모든 과정이 모든 과목들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한 번만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여기서 이론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그걸 함축합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양을 줄여야 될까요? 갈수록 양을 넓혀야 될까요? 줄여야죠. 갈수록 양을 넓히면 공부 못해요. 갈수록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가다가 다이아몬드 아시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운데 부분에 조금 넓어졌다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 6월 달에는 핵심만 가지고 하는 요약을 들어갑니다. 딱 한 장으로 전체가 정리될 수 있는 법령별로 몇 개 법령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정리한 시간이 5, 6월 달이에요. 그렇게 되고 7, 8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론이 끝나면. 그럼 7, 8월 달에는 문제풀이집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상 문제풀이 하고 9월 달에는 뭘 하냐면 이때는 우리가 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40문제의 문항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매 시간마다 푸는 겁니다. 그게 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월 달 부분에서는 우리가 쪽집게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뭐 100문제 정도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에 보시면 돼요. 그럼 1년이 끝나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달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시간이 안 갈 것 같죠? 금방 갑니다. 진짜 금방 가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빠지지 마시고 11월, 12월 달이 정말 뼈대를 잡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제발 조금 나와 주셔서 뼈대를 잡아주세요. 1, 2월 달에 한 번씩은 빠져도 좋은데 11월, 12월 달에 빠지면 전체 뼈대를 세우는 작업에서 중간에 빠지게 되면 뼈대 자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1, 2월 달에 다시 뼈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11월, 12월 달에는 제발 나오셔서 뼈대를 세워주세요. 힘들겠지만. 아시겠죠? 수업도 많이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는 기초과정 때는 뼈대 세울 때는 한 3시간 정도? 정말 많이 하면 3시간 반. 무슨 얘기 알겠죠? 그리고 1, 2월 달 가서는 좀 시간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살을 붙여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제가 정말 3시간 아니면 3시간 반 동안 할 테니까. 그리고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냐? 복습 안 해도 돼요. 복습 안 해도 돼요.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습까지 돼요. 어차피 저녁반은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집에 가서는 딱 1시간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아시겠죠? 제가 하라는 대로 수업 시간에만 하면 공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해야 될 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4시간, 5시간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과정 때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또 기본과정 가서 심화과정 가서 또 해야 될 건 설명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전체 과정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과정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첫 시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공법의 출제 비율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부동산 공법의 공부 방향이 있죠. 그 공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합격 관리 프로그램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을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뭐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